안녕하세요.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질병은 천 개이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는 명언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 어떤 명언을 들어도 젊은 시절엔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어요. 내일이 없을 듯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며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잃고 나서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바로 건강이더군요. 그리고 육체의 몰락은 몸의 아픔뿐 아니라 믿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변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겪었던 절망감과 배신감에 대해, 그리고 그 나락에서 절 끝까지 붙잡고 지켜준 소중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팅에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나이 25에 두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껴서 말이죠. 제겐 전형적인 마초 타입의 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들과 달리 조금 왜소했어도 잘 웃고 사람도 서글서글했던 남편이 저는 무척이나 좋았거든요. 우리는 양가가 모두 터를 잡고 있던 경기도의 한 도시에 첫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예쁜 딸을 낳았고 2년 뒤엔 듬직한 아들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죠.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일과 가족밖에 몰랐고 저는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이 바로 저희 가족이라고 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어서 와라. 배 많이 고프지? 이 시애미가 어제 공장일 끝나고 호로록 장 봐왔다. 우리 며느리 맛있는 음식 잔뜩 해주려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특히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여장부 같은 멋진 분이셨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니는 박스 공장을 운영하며 시댁 식구들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셨다더군요. 한량인데다 멋대로 사업까지 몇 번 말아먹은 뒤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찍소리도 못하고 사신다고요. 새언니, 그거 아세요? 저희 오빠랑 아빠랑 엄청 닮은 거? 우리 오빠 사업한다고 하면 꼭 말리세요. 야, 넌 내가 무슨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냐? 신우이의 말에 남편은 조금 뾰로통해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싫어하는 것 같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겪어보니 남편과 시아버지의 성격은 정말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길을 못 펴고 사신 건 엄마의 그 장난 아닌 성격도 한몫했지. 우리 엄마 화나면 정말 불같이 무섭거든. 어머님이 괜히 그렇게 되셨으려고. 다 어떻게든 집안을 이끌어 나가려고 여자의 몸으로 이를 악물고 사셨다 보니까 그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겠지. 난 누가 뭐래도 어머님 존경해.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업종 특성상 선물이나 택배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문량이 폭주하고 일손이 부족하던 연말 연초엔 가끔 시어머니의 공장에 일손을 보태러 나가기도 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께선 제게 일당도 따로 챙겨주셨지만은요.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누이는 지방으로 시집을 갔고 저희 아이들 또한 쑥쑥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궁핍하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만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부터 자꾸만 제게 직장 일이 지루하고 힘들다며 투덜대더군요. 직급 좀 높아지면 일이 더 편할 줄 알았더니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연봉은 쥐꼬리만큼 올려줬으면서. 그러더니 남편은 자꾸만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하더군요. 워낙에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기도 했고 애들도 어렸던 터라 저는 남편을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벌여? 남편은 저 몰래 남편 명의로 된 신혼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무턱대고 회사엔 사표를 내고 저에겐 회사에 간다며 거짓말을 하곤 매일 거짓 출근을 했던 거죠. 미안해. 그놈이 나한테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남편은 동업하자며 꼬신 남편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놓긴 했지만 그놈은 외국으로 튄 건지 어쩐 건지 끝내 잡히질 않더군요. 거기다 남편은 이미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쓴 뒤였어요. 제 통장은 언제 가져갔는지 제 통장에 있던 돈마저 전부 사라져 있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시더군요. 네가 제정신이야? 가정도 있는 놈이 미쳤어? 어멈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부부끼리 상의도 안 된 일을 네 멋대로 저질러 버리면 어떡해? 너도 정말 네 애비 닮아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뻔히 보고 자랐으면서 네 아비 같은 짓을 네 아내한테 하려고 들어? 남편에게 갖은 욕을 다 퍼부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미안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저놈을 잘못 키웠다.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 일말의 책임은 지마. 일단 너희 당장 대출금 갚으려면 이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세주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어. 낡은 곳이긴 하다만 너희 네 식구 살기엔 충분할 거다. 우선 거기 들어가서 살거라. 시어머니는 그럼 명의는 자기 명의로 돌려줄 거냐는 남편의 철없는 말에 무 자르듯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네 명의로도 어머 명의로도 절대 안 된다. 네 놈이 또 대책 없이 어머 몰래 그 집까지 날려버리면 어쩌려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은 놈이 어디서 또 욕심을 부려?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당장 내 식구가 길바닥에 내몰릴 위기는 면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마침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이었던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기가 죽었던 남편은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제게 울고불고 빌었는데 저는 맥주 한 잔을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왜 당신을 버려? 제일 힘들 때 옆을 지켜주는 게 바로 가족인데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직 젊잖아. 아자.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한 가지 문제는 남편이 어떻게든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남은 빚도 많고 제 벌이론 생활비며 대출금 갚기엔 턱도 없이 모자랐는데요. 그리고 그때 또다시 시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여기 연락해 보거라. 내 지인이 하는 작은 회사인데 마침 자리 하나가 났다고 해서 부탁 좀 했다. 내 이런 일을 싫어하긴 하지만 우선 네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바로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며 시어머니가 남편의 직장을 구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풍파가 지나가고 우리 가족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빚을 갚느라 이전보다 훨씬 빠듯하게 살긴 했지만 궁핍하게 살아갈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딸이 15살이 되었던 해의 어느 날 심장이 쿵 떨어질 뻔한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바쁜 연말의 주말 시어머니께서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당시 매일같이 야근까지 하던 제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까지 달라붙어 있었지만 공장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남편에게라도 가서 좀 도와드리라고 말해봤지만 남편은 질색을 하더군요. 난 진짜 몸쓰는 일을 못해. 나랑 안 맞아. 차라리 당신 지금 회사 그만두고 이참에 아예 엄마 공장에 취업하는 건 어때?
거기가 외져서 사람이 잘 안 구해져서 그렇지. 일단 가면 엄마가 당신 지금 회사 월급보단 많이 줄걸? 솔직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몇 번 해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보다는 그 공장이 육체적 노동 강도가 많이 높은 곳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2번이나 쓰러진 시어머니의 모습 또한 눈앞에 너무 아른거리더라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와 상의 후 시어머니의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공장에 들어가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직인지라 이전 직장보다는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더 높았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다른 직원들보다 제 연봉을 더 높게 책정해 주셨는데 거절하려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단호히 제 말을 막으시더군요. 어떤 직원이 너처럼 솔선해서 주말에도 나오고 연장 근무도 해주니? 물론 그런 수당들이야 원래 다 쳐서 준다만 그래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돈을 더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거절하지 마라. 몸은 자주 피로했지만 한결 몸과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은 시어머니와 전보다 더 넉넉해진 생활비를 보면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 몇 년 만에 남편이 진 빚까지 모두 갚을 수 있었죠. 게다가 후엔 20살이 된 딸 또한 원하던 대학에 합격까지 했으니 제 인생도 이제는 좀 편해지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있던 그때 그만 제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나이 45, 딸의 나이 20살이던 그해 가을쯤이었습니다. 당시 직원이 한 명 그만둔 탓에 공장엔 일손이 모자랐어요. 저는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곁에 남아 자처해서 거의 몇 주간 잔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미칠 듯한 두통이 밀려오더군요. 어머마!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원인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수술은 끝난 뒤였죠. 하루에 2번, 그것도 잠깐씩만 면회를 할 수 있었던 가족들은 절 볼 때마다 눈물을 터뜨렸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거의 오열을 하시더군요. 내가 널 그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든 널 집에 들여보냈어야 했는데 내 욕심에 그만 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시간이 흘러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재활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죠. 운해에서 출혈이 일어났던 전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를 앓아야 했습니다. 왼쪽 다리와 팔에 마비가 왔던 겁니다. 그마저도 처음엔 사지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됨에 따라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뒤엔 수치스러웠던 기저귀도 뗄 수 있었죠. 여보, 정말 장하다 장해. 잘하고 있어. 당신 분명 금방 나을 거야. 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시작한 후 제가 지지대를 짚고 처음 몇 발자국을 걷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은 재활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절 간병했고 나날이 나아져가는 제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졌죠. 아이고, 이젠 이 복도를 끝까지 걷는구나. 아유, 고생했다 어머마. 살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나아져서 내가 너무 고맙다. 제가 빠진 자리 때문에 공장을 통 비울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저를 자주 보러 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우실 정도로 제게 죄책감이 엄청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5걸음에서 10걸음, 또다시 20걸음을 걸었을 때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며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우셨죠. 몇 달 뒤 저는 지팡이를 짚고서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퇴원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일엔 매일같이 운동 삼아
스스로 걸어서 재활병원으로 재활을 다녔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았던 제 몸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여보, 아직도 아무 감각이 없어? 재활 선생님이 아마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좋아지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해 봐야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제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실망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해했습니다. 처음 재활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땐 저조차도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차츰 불편해진 왼쪽 팔다리에 대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뛸 수도 빨리 걸을 수도 없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함을 느꼈죠. 비록 어느 정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긴 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제게 냉랭해졌고 제가 모르고 반찬을 얻거나 바닥에 넘어져도 절 일절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을 이해했어요. 한순간에 가족들의 짐이 되었으니 남편이 지치고 힘든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재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딸과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여보, 이제 퇴근해? 저는 들뜬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맨날 집에서만 보던 남편을 밖에서 만나니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곤 저를 모른 척 하더군요. 충격적이었어요. 2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온 누구보다 저와 가까웠던 제 남편이 절 외면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먼저 집에 들어와 있던 남편이 대뜸 인상을 쓰고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 밖에서 나 아는 척 좀 안 하면 안 돼? 당신 쓰러지고 나서 얼굴 폭삭 늙은 거 알아? 거기다가 지팡이까지 짚고 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완전 노인 같잖아. 솔직히 나 당신이 밖에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거 너무 쪽팔려. 뭐? 내가 쪽팔리다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어?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어머니 공장에서 일하라고 먼저 나한테 권유한 거 당신이잖아. 당신한테 책임을 돌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날 저는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제게 더 크게 소리쳤죠. 그러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래? 내가 뭐 당신한테 무리하라고 몰아붙였어? 으름장을 놨어? 다 당신이 자초해서 일어난 일로 괜히 내 탓하지 마. 가뜩이나 짜증나는 거 겨우 참고 데리고 살아주고 있는데 사람 마음에 기름 붓지 말라고. 짜증? 데리고 살아? 그게 당신 옆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았던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더 돕고 싶어서 애쓰다가 이렇게 된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지 말라고. 괜히 나한테 책임 전가시키지 마. 나도 지금 충분히 힘들어.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은 쿵쿵대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흐느껴 울자 부모의 싸움에 차마 끼어들지 못했던 아들과 딸은 제게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달래더군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저는 한스러운 마음에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저를 창피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저 또한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 모두 외출했던 주말에 결국 남편은 제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는 제게 남편은 차갑게 말했죠. 이혼. 나 솔직히 당신 몸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봐.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당신 여전히 불구잖아. 뭐? 불구?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여보, 툭 까놓고 말할게. 솔직히 나 아직 48밖에 안 된 젊은 나이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 나도 내 인생 찾고 여행도 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 우리 아들도 대학 수시 합격했으니 더 이상 애들을 공부시킬 일도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당신 혼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아무리 혼자 여행 간다고 한들 당신하고 자식들 눈치 보여서 어디 마음 편히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앞으로 당신도 재활 치료도 받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위자료는 마련해서 줄게.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혼 초 가족밖에 모르던 그 다정한 남편은 어디 갔는지 제 눈앞엔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며 처절하게 절 버리려는 차가운 남편밖에 없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날 버려? 예전에 당신이 멋대로 사업하다 집안 망하게 했을 때 난 그때 충분히 당신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니까. 근데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무려 21년을 부부로 살아온 날, 누구보다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날, 내 몸이 이렇게 된 지 고작 1년 만에 버린단 말이야? 그래, 그놈의 가족.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예전엔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지금 그 코딱지만한 회사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거 엄마 눈치, 당신 눈치 보여서 어거지로 다녔었다고. 근데 겨우겨우 애들 다 키워서 짐 좀 덜겠다 싶었더니 이젠 당신이라는 더 큰 짐을 안고 살라고? 난 싫어. 못해. 이젠 가족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이 찰거머리야. 당신만 이랬어? 나도 이랬어. 가정과 자식들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당신 그거 유세 부릴 일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혼한 거고 애들도 낳은 거잖아. 선택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런데 함께 고생길을 넘나들며 살아온 나한테 짐? 찰거머리?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꽤나 아팠는지 남편은 사납게 인상을 쓰곤 절 노려봤죠. 아프면 사람 성격이 막대 먹어진다더니 당신이 딱 그 꼴이네.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미 이렇게까지 말한 이상 우린 부부 사이 유지 못해. 알지? 우리 결혼은 끝났어. 이혼 소장 준비할 테니까 당신도 준비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후 저는 망연자실한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 속엔 분명 의리와 믿음이 자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서로를 비난하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지나간다고 한들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을 거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이들이 귀가하기 전 마침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곤 깜짝 놀라시더군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 저는 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에 그만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그동안의 일과 낮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께 전부 털어놓았어요. 남편과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시어머니와의 이별 또한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뭐? 이혼? 자유를 찾아?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시어머니께선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 중 가장 극대노한 표정으로 이를 뿌득뿌득 하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군요.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튀어와. 뭐? 안 와? 내가 그럼 지금 너 있는 대로 어떻게든 찾아가서 개망신 한번 줘볼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에게선 미약한 술 냄새가 났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싸늘한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뭐? 이혼? 이기적인 놈아. 어머니 나사 하나 빠진 너 같은 놈을 여태 데리고 살아줬으면 여왕 모시듯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 그따 못 빼어먹은 소리 짓거려? 어? 엄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인터넷에도 검색해보고 익명 상담도 받아가면서 엄청 고민했다고요. 근데 다들 안타깝지만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던데요. 장애인인 배우자 평생 데리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근데 왜 정작 엄만 아들인 저한테 저런 짐덩이를 안고 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하세요? 왜 아들인 절 고생길로 못 밀어 넣어서 안달이시냐고요? 그래도 이놈이?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손가방을 들어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리곤 아파서 잔뜩 움츠린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죠. 그동안 네가 어멈을 고생시킨 건 왜 생각도 못해. 무책임하고 못난 널 용서해주고 네가 진 빚 힘들게 고생하며 갚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던 어멈은 대체 무슨 죄였냔 말이야. 거기다가 네 애비도 심지어 아들인 너도 힘들다고 마다하는 내 공장에 네 아내를 은근히 꼬셔서 보낸 것도 바로 너 아니냐? 착한 어멈은 고생하는 나를 보고 마다도 못하고 여태 사장인 나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줬는데 이렇게 천사 같은 조강지처를 여태 데리고 살았으면 이제 너도 어멈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부부간의 도리도 못 지키는 놈이 뭐?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게 딱 네 애비를 닮았구나. 아니, 넌 네 애비보다 더 못된 놈이야. 적어도 네 애비는 가족에게 등 돌리는 못된 인간은 아니었으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괜히 제게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진짜 대단하다. 나랑 이혼하기 싫어서 그 셀 못 참고 우리 엄마한테 일렀어? 왜? 그 병신 몸으로 혼자 살아갈 생각하니까 무서워? 나 같았으면 평생 자식이랑 가족한테 짐밖에 안 될 그 목숨 진즉에 스스로 끊어버렸을걸? 당신이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 그게 맞는 방법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 끝내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께 뺨을 맞고서도 여전히 절 노려보며 씩씩댔죠. 너무 충격적인 남편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전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미쳤니? 그딴 소리를 듣고도 너랑 살고 싶게?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내가 혼자서 걷지 못하길래 뭘 못해. 음식? 그까짓 거 사 먹으면 그만이야. 난 널 적어도 의리는 있는 인간이라고 여겼어. 근데 이제 보니까 저밖에 모르는 상종 못할 인간이었네. 그런 놈 나도 내 남편으로 사양이야. 이 몸으로 혼자 살아갈 날보다 너 같은 놈의 아내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난 더 끔찍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해?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 애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난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칠 만큼 의지박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처럼. 난 당신 보란 듯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애들한테 꼭 보여줄 거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진 건지. 알았어? 당장 이혼해. 그러시던가. 어디 그 몸으로 평생 정신 승리하고 가족들한테 피해 끼쳐가며 잘 살아봐 그럼. 대신 내 눈앞이 아닌 다른 데서 말이야. 아무튼 당신도 이혼하는데 동의한 거다.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위자료는 내가 꼭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 우린 남남이야. 엄마 들으셨죠?
저 사람 이제 제 아내도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누가 내 가족이 아니야? 네? 이죽거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보며 되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내 가족이 아닌 건 너다. 가족이 뭐니? 피만 섞였으면 다 가족이야? 서로 힘들 때 돕고 의지하는 게 가족 아니냐? 근데 넌 여태 나한테 뭘 해줬니? 내 일을 한번 도와줬어. 나한테 용돈을 한번 쥐어줘봤어. 오히려 어머니랑 달리 나한테 뭔가 받아가기만 했던 게 너 아니냐? 난 그런 너보다 진심으로 날 위해주던 어멈을 내 가족으로 택하련다. 그러니 난 내 가족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 이 집에선 네가 나가라. 그리고 우리 집에도 얼씬할 생각하지 말고. 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를 챙기시겠다고요? 그럼 전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너 괜히 돈 빌리겠답시고 네 여동생한테 연락해서 피해 끼치지 말거라. 나랑 네 애비한테도 물론 마찬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멈을 버렸으니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어디 살아봐.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혼자 살겠다는 너에게 내가 엄마로서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절 끌어안아주며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를 것 없어. 일주일 주마. 네 짐 빼서 나가. 안 그럼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다. 시어머니는 혹시 남편이 절 해코지할까 봐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출근하실 땐 시아버지를 불러 절 지키게 하셨죠. 때문에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회사까지 쉬고 절 쫓아내려던 남편은 분통이 터져 죽으려고 하더군요. 아버지까지 저 사람 편드실 거예요? 내가 네 엄마를 어떻게 이겨먹니? 그리고 이번엔 네가 잘못한 게 맞다. 사람이 아무리 막 살더라도 가족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나 대신 어멈이 너희 엄마를 잘 챙겨줘서 고마웠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어멈한테 신세를 갚아야겠구나. 참, 제가 살면서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딸과 아들은 아예 남편을 벌레 보듯 하며 남편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저녁 시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는 종용까지 받으니 남편은 거의 미쳐버리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버티고 있자 시어머니는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이 회사를 간 틈을 타 사람을 불러 남편의 짐을 전부 싸서 컨테이너 보관소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난리 법석을 피우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남편을 정말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셨습니다. 내 말이 우스웠니? 난 한다며 하는 사람이야. 보관 기간은 3개월이야. 그 안에 못 찾아가면 너한테 보관비를 받든 아니면 폐기 처분해달라고 말해놨다. 이젠 네가 알아서 하렴.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의해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엔 다름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거사, 너 이혼하기로 했다며? 아니 그걸 왜 이 엄마한테 먼저 말을 안 했어? 엄마는 절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자 저 또한 울음이 터지더군요. 미안해 엄마. 그냥 엄마가 안 그래도 내 몸 때문에 너무 속상했으니까 더 속상해하기 전에 조용히 이혼 먼저 마무리하고 말하려고 했었어.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네 시어머니가 저녁에 우릴 찾아왔었다. 그리곤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시더구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자기 자식 때문에 며느리인 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 부모인 우리가 가서 널
좀 감싸 안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 어떻게 그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조서방 같은 놈이 나왔단 말이니? 양은아, 이 아빠랑 엄마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어차피 네 방도 너희 오빠들이 쓰던 방도 그대로 있으니 너랑 네 아이들이 지낼 곳은 충분해. 어? 걱정되고 불안해서 널 이곳에 못 두겠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다음날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시어머니는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잘했다. 너 이혼할 때 변호사는 내가 구해주마. 거절하지 마.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 집은 이제 그만 팔아버려야겠다. 인규 그놈도 지금 작은 원룸구에서 들어가 살고 있다니 그 집은 더 이상 살 사람을 잃은 게 아니겠니? 나도 그 집만 생각하면 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파서 더는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구나.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연락 한 번 없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남편은 대뜸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끝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내가 뭘? 다 알고 있으면서 시침 떼지 마. 당신 오빠들이 오늘 우리 회사로 찾아왔었다고. 가뜩이나 요새 대표한테 찍혀서 납작 엎드려 있던 와중에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해? 당신 오빠들이 찾아와서 나 쌍코피까지 터뜨리고 갔다고. 거기다가 내가 장애인 된 아내 버린 개자식이란 소문까지 회사에 다 퍼졌어.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해 이 자식아. 에? 큰형님?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제 큰오빠의 목소리에 겁먹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당시 오빠들은 제가 걱정이 된다며 회사까지 쉬고 며칠간 친정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남편의 전화 또한 스피커폰으로 오빠들과 함께 듣고 있었죠. 큰오빠는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라고. 어차피 벌금 좀 물면 그만이야. 내 귀한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 망신 준 것 치곤 싸게 먹힌 거 아니야? 넌 내가 반죽음 안 만든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큰오빠, 작은오빠는 이후에도 돌아가며 휴대폰에 대고 쌍욕을 하더군요. 남편은 거의 울면서 다급히 전화를 끊었죠. 저는 오빠들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길 왜 찾아갔어? 진짜 그 인간이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괜히 나 때문에 오빠들이 피해보면 난 새언니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너희 큰 새언니는 자기가 직접 그놈한테 달려가겠다고 성화였어. 재수 씨도 네 걱정을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내 분통이 터져서 나 먼저 화병으로 들어 누웠을 거다. 형 말이 맞아.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조서방 그놈 회사에서도 입지가 어떤지 알만하더라. 그놈 우리한테 그렇게 망신당하고 한 대 맞고 코피가 터지는 와중에도 다들 수군대기만 할 뿐 말리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 언뜻 들어보니까 뭐라더라. 정말 가지가지하고 산다고 막 그러던데? 회사 생활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던 거야? 거기 너희 시어머니 지인 회사라고 하지 않았어? 참 알면 알수록 못난 인간이 바로 제 남편이었더군요. 게다가 또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다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제게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인규가 네 오빠들 고소하니 어쩌니 한 일은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놨다. 네 오빠들이 회사로 찾아갔단 얘긴 지인인 그 회사 대표한테 직접 들었어. 정말 창피한 얘기다만 그놈이 회사 생활을 영 엉망으로 했나 보더라. 최근 몇 년간 일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자긴 대표 낙하산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다가 사내 왕따도 당했었대. 에휴, 내 지인도 내 아들이라 그동안 나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했던 것 같더라. 근데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더 이상 그놈을 못 데리고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같은 건물의 다른 회사들한테까지 회사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다고. 그리고 정말로 인규가 조강지철을 내치듯 버린 게 맞냐고 묻더라고. 사실이 아니면 억울하게 그놈을 해고시키는 거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놈은 그런 놈이라고, 그런 몹쓸 놈 그동안 데리고 있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내 사과했지. 당장 내쫓으라면서 말이야. 그 대표한테 미안해 죽겠어. 언제 한번 가서 소고기라도 대접해야지. 시어머니는 예전 남편의 말처럼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대표에게 절대 그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하지 말라고 그동안 나태하게 업무했던 증거까지 모두 모아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집도 직장도 모두 잃고 말았죠. 이후 저는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친 남편은 저를 보고 울분에 차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냐? 모든 걸 다 빼앗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제대로 복수한 것 같아?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고 싶은 눈치였지만 제 뒤에서 누나를 부라리고 있던 오빠들 때문에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더군요. 저는 지팡이를 큰오빠에게 잠시 맡기고 최대한 똑바로 서서 그놈을 향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복수야? 난 속으로 널 저주했을지언정 내 손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자업자득이라고.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널 두둔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가족도 애들도 심지어 당신 회사 사람들까지 말이야. 하다못해 아가씨도 내게 전화해서 사과하더라. 당신이 자기 오빠인 게 창피하대. 당신 자유 좋아하지? 이게 당신이 당신의 자유로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고 대가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일로 얻은 교훈에 대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선택엔 분명한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걸 말이야. 난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두 다리로 곧게 서서 내 인생 당당하게 살아낼 거야. 당신이란 인간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을 정도로 우리 애들이랑 행복하게, 적어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애들 아빠인 당신의 불행을 빌진 않을게. 잘 가. 저는 최대한 허리를 곧게 펴고 지팡이 없이 걸으며 그놈의 옆을 지나쳤어요. 그놈은 분한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그게 그놈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약 2년이 흐른 지금 그놈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다더군요. 그 말을 전해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이혼한 직후 저에게 무려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습니다. 놀란 제가 받지 않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할 때 그놈한테 떼먹힐까 봐 내가 일부러 지금 주는 거야. 이거 너희가 살던 집 한 돈이다. 널 쓰러지게 만든 게 여전히 내 탓이라고 여기는 이 늙은 시애미의 죄책감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렴. 물론 잃어버린 네 건강을 돈으로 되찾을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한결 편하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양은아, 너만 괜찮다면 내가 가끔 너에게 연락해도 되겠니? 내 평생 너한테 죗값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구나. 제발 부탁한다. 죗값이라니 어머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잠시 불행했지만 지금까지 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전 이제 괜찮으니까 어머님도 이젠 죄책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우리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사이좋은 애들 엄마랑 애들 할머니 사이로 그렇게 만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저 고맙고 미안하다며 언제까지고 자신이 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매달 저에게 따로 300만 원씩을 보내주셨는데
또다시 기함하며 거절하는 제게 웃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널 위한 돈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들을 위한 돈이기도 해. 이 돈 잘 모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고 애들 학비랑 나중에 애들 결혼 자금에도 보태라.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공장 사장이다. 그런 할미가 손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게 해다오. 지금 저는 여전히 꾸준한 재활운동을 하며 저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활에 매진한 덕분에 저는 조금씩 왼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다리는 여전하지만 손의 감각이 미약하게 남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대학생인 딸과 아들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빠들 또한 명절에 모일 땐 얼큰하게 술에 취해 제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곤 하죠. 너희들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렇지? 내 동생이지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드물어. 너흰 그런 엄마를 두었다는 사실에 뿌듯해해도 된다. 우리 형 취했네. 그래도 너희 큰 외삼촌 말이 맞아. 하긴 너희도 자기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착하니까 외삼촌들이 너희 걱정은 전혀 안 한다. 알지? 귀여운 우리 조카들. 외삼촌이 용돈 줄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전보다 집이 북적거려서 좋다며 요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아주 가끔 제가 넘어지거나 할 땐 슬픈 표정을 짓곤 하시지만 저는 두 분께 더욱 보란 듯이 벌떡 일어나죠.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난 괜찮아. 저와 시어머니는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곤 하는데 얼마 전 제가 힘겹긴 했지만 왼손으로 휴지를 뽑는 데 성공하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흐느끼는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죠. 벌써부터 우시면 어떡해요. 나중엔 제가 꼭 이 두 손으로 어머니께 요리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꼭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저에게 정말로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장하다고만 해주세요. 아셨죠? 저는 앞으로도 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젠가 저처럼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 쑥스러운 것이 지금 이 글을 받아 적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딸이랍니다. 아직 제가 두 손으로 타자를 칠 만큼 왼손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한 손으로 원고를 완성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딸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착한 저희 딸은 제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죠. 우리 딸 참 기특하고 착하게 자랐죠? 저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은 죄책감을 덜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로 희망찬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더는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어머니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응원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당신 탓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희망찬 매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